네, 반갑습니다. 추석인데요. 그래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2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자, 시민혁명하고 하나가 이제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국주의 볼 때 제가 항상 같이 보는 시가 있습니다. 요 시와 함께 제국주의라고 하는 갖고 있는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볼 텐데, 시 제목은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일단 요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요 사실 이 제목부터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 넘어가기 전에 일단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글북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쓴 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채정예를 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잡은 음울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아주 힘겹게 시종들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시인데요. 자, 일단 이 참 여기서 말하는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리고 음울한 족속, 악마, 어린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원주민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이 오히려 시중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역경의 길이다, 이렇게 이게 당연히 백인이 져야 될 의무인 것처럼 아주 이 비문명화된 아주 원시사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을 근대화시켜준다라고 자기들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거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론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찰스 다윈은 잘 몰라도 진화론은 들어봤을 거예요.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 상태에 놓인 이 자연의 여러 동물들이 약육강식을 이겨내면서 지금의 상태로 진화해 왔듯이 그걸 이제 사회에도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도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약육 강식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강한 힘으로 더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다라고 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국주의가 왜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미 이제 유럽은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제 공급이 과잉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잉여 자본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잉여 자본을 자원 또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식민지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려면 값싼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새로운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투자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확대해 갔죠.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880년대 이후에 열강의 식민지 확대 경쟁이 이루어졌고요. 풍자 요게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지랄이 나고 제가 표현을 할 뻔해가지고 진화론을 풍자한 거고, 요렇게 제국주의 하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 요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쥐어 짜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굉장히 잔혹했던 이제 콩고 벨기에의 이제 레오폴드
왕의 아주 잔혹한 그런 식민 지배를 이렇게 보통 많이 풍자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것만 설명을 하지만 성적인 착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사의 나라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 정말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경영했던 그런 깡패의 나라. 미국도 이제 점잖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후발 이제 열강의 나라로서 엄청나게 많은 중남미에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중국도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렇게 피자판처럼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갈라먹기 당했죠.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식민지 얘기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사실 뭐 바로 땅 밑에 내려가면 보이는 아프리카였죠. 그래서 미지의 땅이었는데 아프리카를 정말 열심히 분할해 먹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도를 한번 펴보면 알 수 있지만 지도가 우리처럼 국경선이 막 되게 곡선으로 막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는 되게 자로 된 듯이 딱딱딱딱 끄여져 있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앉아가지고 지도 펴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렇게 서로 땅 따먹기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이제 아프리카의 내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 이 열강들의 요런 아프리카 분할 식민지 정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나라는 영국이겠죠? 영국은 종단 정책을 하게 돼요. 종단이라고 하는 건 세로입니다. 세로 종자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우리는 영국과 달라 해서 가로로 횡단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해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정책을 해서 이렇게 쭉 북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가. 그리고 남아프리카 요 맨 아래거든요, 케이프타운. 요렇게 쭉 내려오는 정책을 한 거고, 프랑스는 요 서에서부터 쭉 동으로 쭉 가는 거. 그래서 쭉 길게 알제리, 티니지, 사하라 사막, 마다가스카르 섬 이렇게 연결시키는 횡단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쭉 내려오고 한쪽은 쭉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 지점 요걸 이제 파쇼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단의 파쇼다에서 부딪힐 뻔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전투라고 하지 않는 건 그냥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서로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사실 뭐 독일은 많은 식민지 정책을 하진 않았는데 독일은 딱 이제 모로코를 좀 둘러싸고 프랑스랑 좀 대립을 했다 정도. 이게 한 2번 정도 있었다 정도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독일은 나중에 3B라고 해서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이렇게 연결시키는 정책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영국의 3C라고 하는 정책, 그래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 정책과 또 부딪히게 됩니다. 다음 뭐 벨기에는 콩고를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식민 지배한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 참 독립국을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독립국에 해당되는 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겠고요. 그리고 뭐 라이베리아 정도? 나머지는 다 거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 정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뭐 프랑스와 영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번 볼게요. 서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란이 이제 카자르 왕조였는데요. 그래서 남한은 러시아랑 그리고 저기 인도부터 해서 먹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던 영국,
이렇게 둘이서 이제 대립이 일어났다 정도. 나중에 이건 카자르 왕조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프랑스가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프라시 전투라는 걸 통해서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다음 동남아시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은 프랑스가, 그리고 말레이 연방, 말레이시아 비롯해서 이쪽 지역은 또 영국, 다음 인도네시아 쪽은 또 네덜란드,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뺏었고요. 그다음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태국만 유지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하긴 했지만 그 라마 5세 쭈랑롱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엄청난 외교력,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완충지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주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였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등등 아주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침탈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은 굉장히 많이 털렸고요.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아시아 침략 한번 보면 저 보라색 계열로 돼 있는 게 영국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 또 침략했죠. 그리고 이제 핑크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스 쪽이고요. 다음 아래 이제 많은 섬들,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이쪽 지역의 자와섬에서 스마트라, 보르네오, 요 섬들 아주 큰 섬들인데요. 요거 연결시킨 게 네덜란드, 그리고 필리핀, 다음에 저기 아주 기분 나쁘지만 일본은 이제 한국과 타이완을 식민지로 두게 됩니다. 자, 타이만 유일하게 유지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근대국가 수립운동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개항하게 된 과정이랑, 그리고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편전쟁이란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편전쟁의 배경이라고 보면, 일단 영국이랑 사실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실 이미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많은 중국의 사치품들이 영국으로 많이 수입이 되어 가요. 근데 중국은 사실 영국에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걸 해결하려고 영국이 아주 미친 아이디어를 꺼내요. 그게 바로 자기들에서 다이렉트로 하긴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인도를 통해서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당시 청나라에 밀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청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 포함해서 저기 지배층까지 대부분을 다 이제 아편 중독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무역 적자를 다 메우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은을 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은의 해외 유출, 그리고 청의 입장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력도 너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은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일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아편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자, 요걸 해결하려고 청정부에서 아편을 몰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사실 몰수하고 요걸 반항하는 과정에서 뭐 청의 군인이 이제 영국 국기를 좀 훼손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이 그걸 구실 삼아서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진짜 쳐들어오려고 구실 삼고 있다가 이걸 일부러 쳐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이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난징 조약이라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배상금 지불하게 됐고요. 그리고 항구를 개방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콩이 이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이제 홍콩을 중국이 할양받게 된 건 다시 이제
반환받게 된 건 1997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주 오랫동안 이제 식민지를 겪었던 것이 바로 홍콩이죠.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도 아주 불평등한 치외 법권이란 걸 인정해 줬다고 제가 수업 때도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2차 아편 전쟁. 마찬가지로 이제 에로호라는 게 있었는데요. 국계에서는 요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자,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영국의 뭐 에로호는 사실 해적선 비슷한 그런 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요걸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제 영국 쳐들어왔고요. 근데 영국 들어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프랑스가 같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당시 이제 청에서 요 선교사들을 좀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요거 때문에 프랑스가 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예 베이징을 점령해버려요. 자, 그 사건 때문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됐고요. 그리고 텐진, 다음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면서 영국에도 주릉반도를 할양을 했고 항구를 추가로 한 10개 정도 더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교 포교 이때부터 허용이 됐고요.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이걸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하게 되면서 연해주가 이제 우리랑 국경을 좀 맞닿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남하 정책이 추진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일본하고 조금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상황에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이제 근대국가 수립 운동이 나타난 것들을 좀 차례차례 보게 되는데요. 자, 편전쟁 이후에 아주 여러 배상금도 지불하고 이러면서 또 영국산이나 여러 유럽산에 아주 값싼 공산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힘들어진 건 하층민들이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졌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답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라를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선포한 다음에 봉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요걸 주도했던 건 홍수전이 만든 상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상제해. 우리가 이제 상제니까 하늘에 뭐 황제 이런 뜻이거든요. 옥황상제 할 때 그 상제. 그래서 뭐 하느님 뭐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란 게 일어났고요. 요때 봉기한 게 한 50만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뭔가 종교 단체로 볼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농민들이 같이 가담했던 농민 운동의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징을 점령하는데 요때 동원된 배가 한 1만 척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라까지 세우고 막 했었는데 한족 관료들 요걸 의용군 요걸 향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활약이랑 그리고 서양 세력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어떻게든 진압을 했던 게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근데 이 태평천국 운동의 주장을 보면 이게 단순한 그냥 농민운동 그리고 단순한 뭐 종교운동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게 얘들의 주장을 보면 만주족을 없애고 한족 왕조를 세우자라고 하는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한 농민운동을 넘어서서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지배층 만주족 그리고 그 밑에 피지배층이었던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한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운동이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아주 좋아요. 내용 자체는. 홍수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토지의 균등 분배라든지 신분제 철폐, 전족 폐지, 남녀 평등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하층민들의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 믿을 수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한족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리홍장이나 뭐 중국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얘 발음이 이제 쭝꺼판 정도 될 겁니다. 쭝꺼판. 그래서 리홍장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세력의 무기의 우수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 무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좀 받아들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양문동이란 걸 합니다. 이 주장을 보면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해서 중채서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양의 무기랑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뭐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무기 공장을 설립하고 뭐 철도 전신, 뭐 근대화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민간 산업 육성하고 유학생 파견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의 또 서양 무기나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주 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청일 전쟁에서 아주 그냥 나라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던 일본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양문동으로선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운동이 일어나는 게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양문동에 했는데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무기랑 기술만 받아들여서 안 되겠구나. 나라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제도를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변법 자강. 그래서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자.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바꾸자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캉유에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런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메이지 유신은 제가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양문동은 서양의 무기 기술만 받아들이는 중체 서용이었다면,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무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도,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아예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걸 문명 개화론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모방을 해서 자기들도 문명 개화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정치 개혁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 도입하고 근대 교육 수립하고 신식 군대 막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한국사 봐도 알겠지만 우리도 실제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대한제국 때에. 근데 보수 세력들이 그때 입헌 군주제를 하게 되면 황제를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황제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실패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태후 등 보수 세력에 의해서 결국 탄압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면 중국도 빠르게 근대화에 해서 지금 나중에 뒤이어 나타나는 열강에 막 엄청나게 뜯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된 거죠. 정말 이제 근대에 오게 되면 짧은 순간에 그 시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잘 보여줘요. 그 차이는 바로 메이지 유신과 이제 양문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걸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한국사 보게 되면 정말 우리도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법한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린 결국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도 어마어마한 이권 침탈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세의 침탈이 너무나도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여러 이권들을 다 뺏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란 게 이번엔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의화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 일종의 이제 도교 계통의 이제 종교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종교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이제 민족운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과 그리고 농민운동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화단 운동에서 내세운 주장을 딱 보면 부청멸량이라고 해서 청정부를 도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은 중국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청정부랑 싸울 게 아니고
외세 침략을 몰아내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청 정부를 도와서 이제 외세부터 일단 물리치자, 멸량, 그러니까 반외세 운동이란 게 훨씬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습격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살해하기도 하고 뭐 철도 시설 파괴하기도 하고 또 근대화를 좀 부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청 정부가 이제 몰래 이렇게 후원을 좀 해줘요. 근데 대대적으로 여러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죠. 그래서 진압이 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또 지불하게 되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을 하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 정부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외세를 우리가 완전히 물리치려면 아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면서 등장을 한 게 신해 혁명입니다. 그래서 청을 타도하자는 혁명 세력이 등장한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순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 동맹회라는 걸 결성을 하면서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혁명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창이란 곳에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청조를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전신입니다. 그 앞에 나타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순원이 이제 임시 대총통으로 잡고 있었는데 사실 순원은 뭔가 정치적인 힘은 있었지만 군사적인 힘이 부족했어요. 그걸 갖고 있던 이 군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실 이 중화민국을 수립할 때도 되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군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순원에게서 이제 물려받아서 총통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때 이제 공화제 국가가 탄생이 된 거고 여전히 근데 군벌 세력이 난립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았다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러 이제 군벌들 중에서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군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친일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국 내부에서도 되게 군벌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일단 여기까지. 중국 일본까지 해야 되는데 일본은 못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